나이인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쿠르스크주는 우리에게 전쟁의 진짜 모습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수만 명의 미숙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는 모습과 푸틴 군대가 우크라이나 군의 군사 공격을 막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여러 극적인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최전선에서 북한군이 겪은 군사적 피해는 그 어느 것보다 비극적이었습니다. 특히 제11군단이 그랬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의 일원인 이들은 전장에서 사실상 전멸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이를 이룩했을까요? 북한군 숙청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영상이 시작됩니다. 북한 제11군단이 지난주 말 드디어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12,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서부의 쿠르스크주에 배치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개방된 지형을 가로질러 여러 방향에서 공격을 감행한 북한 보병의 대규모 집단은 8월에 강력한 우크라이나군이 개항한 쿠르스크의 250평방마일 돌출부를 공격했습니다. 돌출부 동쪽 끝에 있는 플레코프 마을 근처에서의 공격은 처음에 우크라이나의 지뢰와 무인 항공기의 충돌에 북한군에게 큰 손실을 안겼으나 결국 성공했습니다. 돌출부 반대편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제17중기계화여단의 진지를 겨냥한 또 다른 공격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쿠르스크 전선의 해당 지역에서 주말에 거둔 승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 덕분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의 공격 주요 영상에는 눈 덮인 전장에서 미국산 집속탄이 터져 치명적인 수류탄 크기의 탄약이 쏟아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육군 11군단은 이번 주말 공격으로 200여 명의 병사를 잃었고 부상자는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쓰러진 이들 중 다수가 부상당한 동료들 옆에 누워 응급처치나 대피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 게시된 내용에는 부상당한 군인들이 종종 충격에 빠져 쓰러진 곳에 버려지고 동료들에 의해 구출될 수 없는 사상자로 취급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휘관들이 응급처치보다 군대의 진격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일부는 죽은 사람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칠게 쌓여 있었습니다. 부상자에 대한 이러한 잔혹한 무감각은 높은 인적 비용이 계산된 희생이라는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구식 전술을 반영합니다. 현장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군이 부상자들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FPV 드론이 군인 3명과 충돌해 그중 2명이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생명의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부상자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포탄은 군인 무리로부터 불과 20m 떨어진 곳에서 폭발했으며 군인들은 아무 반응 없이 같은 속도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이들 사상자 중 최소한 몇 명은 크리스마스 장식과 클러스터탄을 착용한 폭발적인 1인칭 시점 드론에 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운영자들의 어두운 유머는 그들의 임무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믿게 만듭니다. 북한 인력은 쿠르스크에서 러시아의 공세를 크게 강화하여 지난 주말 3차례의 비용이 많이 드는 보병 공격 이후 러시아와 북한 연합군이 돌출부 동쪽 끝에 위치한 플레코프 마을을 탈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은 쿠르스크와 그 주변에 약 6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병력은 2만 명에 불과하지만 열린 지형에서의 공격은 참호를 방어하는 것보다 항상 더 위험합니다. 따라서 인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은 제한된 이점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사령관들이 우크라이나 전술에 적응하지 않으면 이러한 이점은 빠르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의 첫 번째 공격에는 포병이나 항공기에 많은 지원 없이 눈 덮인 들판을 가로지르며 정렬된 보병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얀 눈 속에서 검은 위장복을 입은 북한 군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FPV 드론과 집속탄의 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적어도 근처에 있는 드론 조종사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상이 차가운 위안이 됩니다. 사자를 피하기 위해 주변 풀밭에 섞이는 사바나의 먹이처럼 북한 주민들이 드론 공격 경로를 피해 도망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탈출이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부 러시아 훈련생은 드론 훈련 보조 장치를 사용하여 들어오는 FPV를 피하는 연습을 하고, 다른 훈련생은 다가오는 드론을 보거나 들었을 때 제자리에 멈추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이 전술을 시도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증거도 동일합니다. 드론 카메라는 뛰어나고 조작원도 능숙합니다. 지난 주말 공격에서 일부 북한군이 살아남았을지 모릅니다만 11군단의 총손실은 여전히 끔찍할 정도로 높습니다. 러시아 사령관들은 손실 규모를 숨기고 싶어하는 게 분명합니다. 안드레 코볼렌코 키예프 허위정보센터 소장은 러시아가 신속한 철수를 통해 북한의 실패를 은폐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에 대한 공격 영상과 그들의 실패, 시체가 이미 공개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의 군사적 손실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최소 100명이 사망하고 1000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이성구윤 의원은 사망자 중에 북한 장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 팻 라이더 소장은 북한군이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런던 채텀하우스 싱크탱크 한국연구원 에드워드 하웰은 북한군이 푸틴 대통령의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군 사상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높은 사상자율은 지형과 드론 전투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 내부에서는 북한군의 드론 지식 부족이 장점보다 부담이 된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간적 제약과 자원 부족으로 북한군은 현대전에서 기본적인 훈련만을 받았다. 그들의 지시를 맡은 러시아 바이디비유와 해군 여단은 수많은 공격 실패 이후 몇 달 동안 큰 손실을 입었고 경험이 풍부한 교관들이 사망하거나 무력화되었다. 이로 인해 준비되지 않은 북한군은 전술적으로 이해하기 훨씬 더 어려운 전쟁에 투입되었다. 게다가 러시아 사령관들이 북한군을 고의적으로 소모품으로 활용하여 사상자를 가중시켰다. 그들은 상당한 포병이나 기갑 지원 없이 개방된 지역에서 느린 보병 전투를 강요받았다. 밀집된 지뢰밭을 통과하며 일렬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우크라이나 드론 감시와 포병 사격의 쉬운 표적이 되었다. 습기 가득한 겨울 조건은 얼어붙은 지형이 이동을 방해하고 위치를 더욱 노출시켜 고통을 악화시켰다. 적절한 장비도 없고 기본적인 작전 이해도 부족한 가운데 이전에 공개된 영상에서 보듯이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소련의 공세를 연상시키는 무자비한 공격 속에서 눈과 얼음을 헤치며 힘들어했다. 한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는 북한군이 총격을 받고 있는 들판에서 지친 나머지 자리에 앉아 휴식을 취했으며 이 잔혹한 전쟁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부족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기반을 되찾기 위한 반격의 일환으로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특수작전 부대를 감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때까지 블라디미르 푸틴과 러시아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상자는 러시아 군대에게 재앙의 전조로 여겨진다. 최근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폭풍군단을 포함하여 정예부대를 러시아에 배치한 것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러시아에 파병된 병사들은 북한의 정예 11군단, 즉 폭풍군단 소속 병사들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의 정예 11군단 특수작전부대 소속이다.
2021년 국방정보국의 북한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특수작전부대는 폭발물, 생화학 작용제, 낙하산, 항공기 등 최상급 장비로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나라의 특수부대에 비해 매우 원시적인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특수부대는 20만 명 이상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정예부대는 고도로 훈련되어 있으며 남한을 공격하거나 북한에 대한 외국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왔다. 병력에는 해군, 육상 및 공군의 부대가 포함된다. DIA에 따르면 그들은 정찰, 저격수, 특공대 등 특수부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핵심 인력을 납치하고 적을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기습 공격 등 전문 기술을 훈련받았다. 이들 부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가장 악명 높은 군사작전에 참여해왔다. 그 중에는 양측 모두가 사망한 1968년 서울 공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특수부대는 북한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영 언론에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종종 가장 강한 군인으로 묘사되며 때로는 근육질의 체격을 과시하기 위해 셔츠를 입지 않기도 합니다. 탈북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현성은 이들이 북한에서 가장 잘 훈련된 부대에 속하지만 현대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북한군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며 6개월 동안 스톰코어 훈련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예 병사들은 최고의 기술이나 첨단 장비로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첨단 기술과 드론, 미사일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경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대다수의 특수부대 병사들이 러시아에 배치되는 것이 전쟁과 외부 세계와의 첫 만남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씨는 군인들이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 사이의 무자비한 거래의 희생자이며 그들 중 다수가 장비가 부족한 채 첫 번째 실제 전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최근의 공격이 이를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어떤 군사 장비를 사용했을까요?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도입한 집속탄은 북한군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모든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포탄은 전투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DPICM 포탄을 공급하기 시작한 것은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논란이 될 만한 결정이었습니다. 100파운드 포탄은 종종 아군과 민간인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폭발하지 않은 자탄을 남겼습니다. 때때로 3%를 초과하는 높은 성능 저하율로 인해 미 육군은 구형 DPICM 탄을 최신 모델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군대와 장비 측면에서 러시아의 압도적인 우월성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는 오래된 DPICM의 광범위한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육군 데이터에 따르면 적군 1명을 죽이기 위해 표준 155mm 탄환 14발이 필요하며 DPICM 탄환 2발은 각각 88개의 자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DPICM 탄의 수가 많을수록 적을 더 빨리 처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군 포병포대가 동일한 효과를 위해 더 적은 수의 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후자가 전자보다 클 수 있습니다. 루즈 분석가 잭 와털링과 저스틴 브랑는 DPICM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동의는 우크라이나 포병 탄약 재고와 배럴 수명에 작전적 영향을 썼습니다. 각 배럴의 수명은 약 1800발이므로 우크라이나에 DPICM을 제공하면 주어진 전장 효과에 대한 총 발사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전쟁을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늦게 DPICM 탄약을 획득한 것의 장기적 결과는 첫 집속탄이 최전선에 도달한 지 1년 반 후에 쿠르스크에서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무장 포병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적들은 두 발마다 한 명의 군인을 죽이는 포탄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의 긴장이 고조되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전면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정적인 순간. 러시아에게 전쟁이 길어질수록 예상치 못한 변화와 불확실성이 증가할 위험이 커집니다. 모스크바의 입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마지막 기회의 창을 활용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점에서 특히 러시아가 침략자로 전쟁을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통합러시아당 회의에서 러시아가 모든 전선에서 적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반격이 군사작전뿐 아니라 문화, 교육, 이데올로기, 경제, 기술 전선에서의 투쟁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러시아의 전략이 우크라이나 전장을 넘어 더 넓은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 포괄적인 대응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은 결정적 순간에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전장에서의 발전은 러시아가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고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핵심 전략 도시를 향해 진군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러시아가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핵심 전략 목표 중 하나를 성취하게 되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타임라인은 긴급성을 더해줍니다. 트럼프의 취임식이 이 제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양측은 결정적인 대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집권할 때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잠재적으로 키예프의 협상 입지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목표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특히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지아, 쿠르센주에 대한 완전하고 확실한 통제와 국경 근처의 우크라이나 거점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이득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와 같은 분쟁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력을 증가시켜 러시아가 미국, NATO, 우크라이나와 더 강력한 입장에서 협상에 나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푸틴의 전면적인 반격 준비 태세 선언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의 전력을 투사하고 적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사기 진작 전술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NATO, 우크라이나는 모든 전선에서 방어력을 확장해야 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실제 전략적 우려를 반영합니다. 여러 전선에서 도전에 직면한 러시아는 국내 지지를 결집하고 경쟁자들이 약점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반격 태세를 갖추라는 메시지는 국가를 단결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장에서의 승리는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데 여전히 핵심입니다. 러시아는 지상에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는 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전면적 공격을 견딜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능력은 우크라이나 군사력과 서방 동맹국들의 지원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의 고립주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에 맞서기 위한 미국과 NATO의 수십 년간의 노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글로벌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총리가 또다시 사임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독일의 집권 연합이 분열되어 내부의 불안정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점차 안정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심 동맹국인 시리아는 정권 교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는 친러시아 세력과 친서방 세력 사이에서 분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향후 30일은 전략적 기회의 창구입니다. 단호한 반격은 상당한 영토 이득을 가져올 수 있으며 향후 협상에서 강력한 협상 위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비해 우크라이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미국과 NATO는 우크라이나가 다가오는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